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옛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처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도령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처녀를 죽인 도령.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서울에서 판서 벼슬을 지낸 어느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답지 않게 겸손하고 인자하여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대감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벼슬길로 나아가려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과거를 보았다 하면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그 결과를 보면 떨어지고 만 것이었지요. 대감댁 도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대감댁 도령이 왜 자꾸 과거에 떨어지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5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억세게도 운이 나쁜가 봐. 도령이 과거에 실패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령은 봉우리에 올랐다가 산속에서 한 처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꽃처럼 어여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지요. 도령은 넋을 잃고 처녀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낭자,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을에 사는 분 같지는 않은데요. 처녀가 대답하였지요. 저는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게 지냈는데 도련님을 만나니 반갑군요. 처녀도 도령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눈부신 듯 도령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습니다. 나도 그렇소. 내가 내일 이맘때 여기로 오면 당신을 만날 수 있겠지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도령은 처녀와 밤 늦게까지 함께 있다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령은 다시 산에 올라가 처녀를 만났지요. 처녀는 크게 기뻐하며 도령을 맞아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오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어젯밤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도령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령은 날마다 산에 올라가 처녀를 만났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있다가 새벽녘쯤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도령은 이처럼 사랑에 빠져 지내다 보니 공부에 열중할 수가 없었지요. 책을 펼쳐들면 눈에 보이는 것은 처녀의 아리따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과거 준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지요. 과거에 자꾸 떨어지는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도령의 부모는 어느 날 점쟁이를 찾아가 보았지요. 우리 집 아이가 과거에 번번이 떨어지고 있네. 그만한 실력이라면 벌써 붙었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지. 왜 그런지 점을 쳐서 알아봐 주겠나? 점쟁이는 점을 쳐 점괘를 알려주었지요. 대감마님, 도령께서 요즘 천년 묵은 지네가 변신한 처녀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국사봉에서 밤마다 만나고 있지요. 이렇게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령이 과거에 급제하려면 우선 처녀로 변신한 진해를 죽여야 합니다. 대감 내외는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여보게, 진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나? 방법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도령께서 직접 나서야 진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말게. 아들 녀석도 자기가 만나는 처녀가 천년 묵은 진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가만히 있겠나? 그럼 진해를 없앨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도령께서 한밤중에 그 처녀를 만나 사랑을 속삭일 때 할미꽃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럼 얼른 할미꽃을 꺾어 처녀를 향해 던지고 불이 나게 달아나야 합니다. 쏜살같이 산을 내려와 집으로 달려가야 해요. 이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도령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무사히 집에 온다면 지네가 죽을 것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도령을 안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만 묻겠다. 너 요즘 밤마다 국사봉에서 만나는 처녀가 있지?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너 그 처녀가 누군질 아니? 천년 묵은 지네란다. 예?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착한 처녀가 천년 묵은 지네라니 말도 안 됩니다. 네 앞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 믿어지지 않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다오. 네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는 것은 다 그 처녀 때문이야. 그 처녀만 없앤다면 넌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단다. 부모는 아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로 하여금 점쟁이가 알려준 방법으로 진해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었지요. 그날 밤 도령은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를 없애겠다고 부모와 약속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는 부모의 말을 반쯤은 의심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천년 묵은 진해라고? 정말 진해의 모습으로 변한다면 믿겠지만 처음 봤던 사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좋아. 점쟁이 말대로 사랑을 속삭일 때 할미꽃이 눈에 보인다면 나는 이 처녀를 진해로 인정하겠어. 도령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처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처녀에게 사랑을 속삭였지요. 선녀 같은 당신을 만난 것은 행운입니다. 우리 이 사랑 언제까지나 변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할미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천년 묵은 지네가 틀림없구나. 도령은 손을 뻗어 재빨리 할미꽃을 꺾더니 처녀를 향해 휙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쏜살같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뒤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전둥 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온 도령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한 처녀가 천년 묵은 지네였다니. 그리고 그 처녀를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다니. 도령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그는 얼굴을 파묻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도령은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국사봉에 올라가 보았지요. 저기 지네가 죽어있다. 마을 사람들은 도령이 처녀와 같이 있던 자리에서 큰 지네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지네가 죽긴 했지만 처녀로 둔갑한 만큼 영물이 아닌가?
진의 시체를 그대로 두면 어쩜 다시 살아나 우리 마을에 재앙을 줄지도 몰라. 맞아. 진해가 깨어나지 못하게 땅속 깊이 묻어버리자고. 마을 사람들은 곡괭이와 삽을 가져와 진해를 땅속 깊이 파묻었습니다. 그 뒤 도령은 마음을 잡고 공부에 열중하였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했고 벼슬이 점점 높아져 고관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언제 진해가 다시 살아나 흉년이나 전염병 등 마을에 재앙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진해 무덤에 제사를 올리고 여러 사람이 두 편으로 나뉘어 줄 다리기를 했습니다. 물론 진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요. 줄 다리기를 할 때 굵은 밧줄을 사용한답니다. 그것은 진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줄 다리기를 함으로써 진의 영혼을 달래고 마을 사람들끼리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지요. 병자와 결혼을 한 여인. 박지원이 경상도 한 고을에 부임한 이듬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샐 무렵 어렴풋이 잠을 깨었는데 대청 앞에서 몇 사람이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도 있었지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는데 박지원이 잠을 깨울까봐 걱정하느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요. 박지원이 물었습니다. 새벽 닭이 이미 울었느냐? 예, 벌써 서너 차례나 울었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통인 박상효의 조카딸이 시집을 갔다 일찍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3년상을 마치고 독약을 마셨다 합니다. 위독하니 얼른 와서 돌보아 달라 기별이 왔었는데 박상효가 지금 숙직 당번인지라 제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빨리 가보라 하였지요. 그날 저녁 무렵 과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죽었다고 주위에서 대답하였지요. 박지원은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습니다. 열여로구나. 그러고는 아전들에게 물었지요. 함양에 열려가 났다는데 그 여인이 본래 안의 고을 사람이라 하더구나. 나이는 몇이며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갔는지 어릴 때는 어떠했는지 혹 너희들 중 아는 이가 있느냐? 한 아전이 말하였습니다. 박씨의 딸인데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의 아전이었습니다. 그 아비가 딸 하나를 두고 일찍 죽었지요. 그 어미도 일찍 죽어 박씨의 딸은 할아비와 할미 손에 자랐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효성이 지극했다 합니다. 나이 19에 함양의 임씨에게 시집을 갔는데 남편의 집안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입니다. 그의 남편은 본래 몸이 허약하여 혼례를 치르고 반년도 안 되어 죽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정성을 다해 남편 상을 치르고 시부모도 정성껏 섬겼지요. 그래서 그 고을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나니 그 빼어난 절개가 분명해졌군요. 한 아전이 몹시 슬퍼하며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시집 가기 몇 달 전 어떤 사람이 와서 남편 될 사람의 병이 깊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혼인 약속을 물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손녀를 다 일렀지요. 그러나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 혼인 날이 다가왔을 때 박씨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신랑이 될 사람을 보고 오도록 했지요.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이
얼굴은 잘생겼지만 폐병이 있어 기침을 하고 마치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듯 기운이 없더라고 하더랍니다. 박 씨 집에서는 크게 염려하여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하였지요. 그런데 여인이 정색하고 말하더랍니다. 제가 바느질해서 준비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춘 것입니까? 저는 처음 지은 옷 그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러니 집안에서도 여인의 뜻을 꺾을 수 없어 혼약을 그대로 행하였지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 빈 옷만 지킨 셈이 되었지요. 얼마 뒤 함양 군수가 기이한 꿈을 꾸고 열부전을 지었습니다. 거창에 사는 선비 또한 박 씨의 절개를 간추려 표현한 글을 지었지요. 박 씨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새파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오래 혼자 지내다 보면 두고두고 친척들에게 동정이나 받게 될 것이고 또 이웃 사람들의 못된 소문에 시달리기 쉬울 것이다. 차라리 이 몸이 빨리 없어지느니만 못하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죽음을 참은 것은 아직 장래가 남았기 때문이고 장래를 치른 뒤 죽음을 참은 것은 아직 3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3년상을 모두 마치고 나서 남편과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음으로써 처음 마음먹은 것을 지켜낸 것이지요. 외로움에 잠 못 드는 밤이면 우리나라 법전인 경국 대전에는 남편 사후에 재혼한 여인의 자식에게는 정식 벼슬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귀한 집이건 천한 집이건 과부라면 모두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옛날의 젊은 과부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허다였습니다. 그저 혼자서 과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깨끗한 절개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는 것이었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과 아우 모두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어떤 사람의 벼슬길을 막아야 한다는 의논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이를 듣고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벼슬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의 윗대에 과부가 있었는데 행실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다시 물었지요. 안방의 일을 바깥의 사람들이 어찌 알았다는 것이냐?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였지요. 바람이란 것은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지 않는 법이지. 소문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실체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근거도 없이 남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야. 더구나 너희들도 과부의 아들이 아니냐. 과부의 아들이 다른 과부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쉽게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내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단다.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엽전 한 립을 꺼내어 보여주며 물었지요. 이 엽전에 테두리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글자는 남아있느냐? 글자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지요. 이것이 바로 너희 어미에게 죽을 생각을 참게 만들어준 부적이야. 내가 10년 동안 손으로 문질러 엽전이 이렇게 된 것이야. 과부는 외로운 처지 때문에 슬프기 그지없는 사람이다. 때로 혈기가 왕성해지면 과부라고 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등잔불 앞에서
자기 그림자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것은 길고도 괴롭단다. 잠 못 이루는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그럴 때마다 나는 이 엽전을 굴렸다. 엽전이 굴러가다 어디에 부딪히면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럼 어두운 방을 더듬어 그 엽전을 찾고 찾아내면 다시 굴리고 그러기를 먼 동이 틀 때까지 반복한 것이야. 지금은 더 이상 엽전을 굴리지 않게 되었다만 그러고도 20년 동안 나는 이 엽전을 겹겹이 싸서 간직해 왔단다. 이 엽전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또 가끔은 이 엽전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기 위해서 말이지. 말을 마치자 어머니와 아들들은 서로 붙들고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속은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꽤 많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나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곤 하였지요. 이 마을에 심술쟁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더 늘리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바쁜 농사철에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삭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의 집 소를 끌어다가 자기 집의 밭을 갈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부자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밭 일을 시켰습니다. 서둘러라. 아침 일찍 시작한 일이 어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야. 부자는 뒷짐을 치고 농부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저런 게으른 것 같으니라고. 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꽤 많은 아이가 지게를 지고 부잣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이놈아, 네가 거짓말을 곧잘하여 어른들을 골탕 먹인다는 녀석이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어디 한번 거짓말을 하여 나를 속여보아라. 내가 속으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부자는 아이를 비웃었습니다. 부자는 남을 속이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을 자신도 있었지요. 아니,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건 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정직해서 걱정인걸요. 부자는 시침 잃을 때는 아이를 보고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부잣집 앞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지요. 마침 고갯길로 으리으리한 가마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는 부자의 부인이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더워. 날씨가 왜 이리 덥단 말이야? 부인은 가마 안에서 부채질을 하며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이 더위에 가마를 들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는 순간 부자의 부인이 얄미웠지요. 어디 한번 골탕을 좀 먹어봐라. 아이는 지게를 풀숲에 숨겨두고는 헐레벌떡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영감 마님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급체를 하시어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의 말에 부인은 놀라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얘들아, 어서 가자, 어서 가. 부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여 소리쳤습니다. 가마는 가파른 내리막길이라 빨리 갈 수가 없었지요. 도대체 왜 이리 느린 게야? 부인은 마음이 급하여 재촉하였습니다. 가마 밖을 보던 부인은 급하게 가마를 세웠지요. 안 되겠구나. 걸어가야겠다. 부인은 치마 자락을 붙들고 허둥쥐둥 뛰어갔습니다. 부인을 지켜보고 서 있던 아이는 앞질러 뛰어갔지요. 지름길로 달린 아이는 부인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는
부자가 밭을 메러온 농부들을 야단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부자 앞으로 다가갔지요. 영감마님, 마님께서 호랑이에게 물려갑니다. 고, 고갯길에서요. 아이는 말까지 더듬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부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망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빨리 가보셔요. 마님이 호랑이에게 물려간다니까요. 호랑이가 고갯길에서 가마꾼들을 물어버리고는 마님을 덥석 물고 달아났다고요. 부자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뛰어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야단을 맞던 농부들은 뿔뿔이 흩어져 갔지요. 부자는 마침 집으로 달려오던 부인과 산 기슭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니, 어찌 여기 왔소? 그러는 당신은 범에게 물려갔다더니.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동그랗게 눈을 떴습니다. 범이라니요. 그러는 당신은 아침을 먹고 급체를 하여 죽게 되었다더니. 부인은 숨을 헐떡이며 아픈 데가 없는지 남편의 몸을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급체라니, 내가 지금껏 뭘 먹고 체하는 것을 보았소? 부자는 부인을 향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요? 이 더운 날 당신이 죽게 되었다기에 예간장을 태우며 뛰어온 사람에게 뭐가 어쩌고 어째요? 부인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소리를 질러? 두 사람은 산 기슭 한가운데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누구에게 삿대질이야? 부자는 화가 나서 부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시간이 얼마쯤 흐른 뒤 곰곰이 생각한 부자는 그제야 아이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 부자는 주먹을 불끈 쥐며 가슴을 쳤습니다. 조그만 아이에게 속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오다니. 부인은 억울하여 가슴을 치며 울먹거렸습니다. 이놈을 당장 잡기만 해봐라. 부자는 이를 갈며 아이를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아이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아이가 직접 부자를 찾아왔지요. 영감마님 계십니까? 부자는 아이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쳐나와 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어른을 그렇게 놀리고 도망을 가? 왜 화를 내십니까? 거짓말이야 영감마님께서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제 거짓말에 속으시면 상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부자의 손을 슬그머니 뿌리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주신다던 상이나 주십시오. 어른이 아이에게 한 약속을 어기시진 않으시겠지요?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에게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똥을 움켜쥔 포졸. 옛날 시골에 사는 한 남자가 서울 구경을 갔습니다. 서울에는 구경거리가 아주 많았지요. 남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자 가지고 있던 돈이 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당장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이러다간 굶어 죽고 말겠구나. 체면이고 뭐고 안 되겠다. 남자는 빈 바가지를 하나 얻어 가지고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찬 밥으로 겨우 끼니를 때웠지요.
밤이 되면 남의 집 헛간에서 쭈그려 자고 말입니다. 하루는 그거를 하려고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밥 좀 달라고 외쳤더니 안에서 주인이 냅다 뛰어나와 버럭 고함을 쳤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한심한 녀석이 어디 와서 밥을 달래. 이러고는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나와서 남자에게 확 뿌려버렸지요. 이보시오. 밥이 주기 싫음 싫지. 물은 왜 뿌리시오? 남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진 채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쭈그려 자던 남자는 아랫배가 묵직하고 살살 아파 눈을 떠 보았지요. 하지만 갈수록 배가 아픈 게 금방이라도 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다급하게 골목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똥놀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남자는 발을 동동 굴렀지요. 어쩌지? 에이, 에라 모르겠다.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후다닥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아휴, 이제 좀 살겠네. 남자가 이를 다 보고 막 바지를 올리려는데 골목 저편에서 방망이를 든 포졸이 나타났지요. 포졸들은 남자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 거기서 뭘 하는 게야? 남자는 겁이 났습니다. 길거리에다 똥을 누웠으니 무사할 것 같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자 포졸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남자는 엉겹결에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똥 무더기를 덮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포졸은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옳거니 낮에 물을 뿌린 그 못된 놈이로구나. 이놈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다행히 포졸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포졸을 향해 웃으며 말하였지요. 날이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시골에서 올라올 때 노자로 쓰려고 암탉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 한 마리가 달아나 버렸지 뭡니까? 그놈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남은 이놈마저 도망칠까봐 여기 갓 속에 가둬두고 꼼짝도 못하고 있답니다. 제가 도망친 암탉을 잡아올 동안 이것을 좀 잡고 계십시오. 그럼 한 마리는 나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암탉 한 마리를 거저준다는 말에 포졸은 입이 해 벌어져서 얼른 대답하였지요. 암탉을 놓치면 안 되지. 내가 잡고 있을 터이니 어서 다녀오게. 이놈이 힘이 세니 꼭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남자는 포졸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포졸은 갓을 손바닥으로 꾹 누른 채 남자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가 올 리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남자가 오지 않자 포졸은 슬슬 짜증이 났지요. 포졸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왜 안 오는 것이야? 어느새 날이 밝았지요. 포졸은 다리도 저리고 팔도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이 닭은 내가 가져가야지. 포졸은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조심 갓을 살짝 들추고는 암탉이 달아날 새라 얼른 한 손을 갓 속에 쑥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손에 물컹 잡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지?
그때 남자는 나무 뒤에 숨어서 똥을 움켜쥔 포조를 보고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거 참 쌤통이다.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맷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글을 배울 나이가 되어 이웃 마을의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느 날 기특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맷자리를 미리 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당에 오갈 때 돌덩이를 한 개씩만 옮겨두자는 것이었지요. 생각을 하면 실행해야 하는 법이라 소녀는 그날부터 돌덩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 돌은 산 더미처럼 쌓여 산소 하나는 충분히 쌓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끈기와 정성을 입이 마르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장례 준비도 하지 않고 태평하게 있었습니다. 맷자리를 보아야 장례를 치를 텐데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하여 물었지요. 걱정할 것 뭐 있니? 장례식 날이 되면 영구를 모시고 나가면 되지. 아들은 놀랐습니다. 산소도 정하지 않고 어디다가 묘를 쓴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다음 말이 소년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네가 산소로 자리를 잡아 돌을 쌓아둔 데가 있지 않느냐? 거기가 장지다. 아들이 반대하였지요. 그건 안 됩니다. 그곳은 아버지를 위한 산소지 할아버지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놈아, 나도 홀몸, 너도 혼자 몸이지. 네 할아버지를 좋은 땅에 모시거나 날 좋은 곳에 장사 지내거나 그 덕이 모두 너에게 돌아갈 게 아니냐? 그래도 안 됩니다. 전 아버지를 위한 일념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 아버진 할아버지를 위해 무얼 했습니까?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었지요. 아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관가에 고소장을 내었지요. 관가에서는 부자를 소환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왜 아들이 정해놓은 장소를 사용하려느냐고 물었지요. 소인도 혼자 몸입니다. 아들 녀석도 혼자이니 소인이 좋은 곳을 가나 부친이 좋은 곳을 가나 그 음덕은 제 자식에게 미칠 것이 아닙니까? 관가에서는 그럴듯한 말이라 생각하였지요. 이번엔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전 자식된 도리로서 성심을 다하여 장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진 자식의 도리를 어겨가면서까지 저에게 음덕이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만 성심 없는 곳에 어찌 음덕인들 있겠습니까? 관가에서 판결을 내렸지요. 물론 아들이 이겼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털을 잡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임금에게 상처를 입힌 중전.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 씨는 원래 숙이었지요. 연산군을 낳은 후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의 사랑이 두터워지자 교만하고 방자하여 여러 후궁들을 투기하고 임금에게도 공손하지 못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비에 대한 궁궐의 비판이 드세어질 무렵이었지요. 어떤 사람이 상궁 집안 사람이라고 속이고 권수기의 처소에 투서하였습니다. 그러자 수기는 그 투서를 성종에게 올렸지요. 엄소용과 정소용이 장차 왕비와 원자를 해치려고 하옵니다.
이때 성종은 왕비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에 왕비가 두 소용을 특히 투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성종이 말도 없이 중궁전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비상이 된 작은 주머니와 그녀들을 해롭게 하는 방수라는 서책을 발견하고 매우 노하였지요. 이때 윤비는 3월이라는 여종이 올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종은 3월이를 잡아다 국문하였지요. 그녀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종은 윤비를 닥달하였지요. 그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윤비는 성종의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인수대비가 몹시 화가 나서 윤비 폐비 문제를 정식으로 여론화시켰지요. 성종은 중신들을 모아놓고 폐비할 것을 정식으로 거론했습니다. 성종의 마음은 이미 폐비 쪽으로 굳어 있었지요. 성종은 중전 윤비를 비누로 강등시켜 자수궁에 따로 거처하게 하여 그녀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윤비는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을 울부짖으며 임금과 신하들을 원망하고 욕하였지요. 중전의 채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성종은 윤비를 폐비시키고 사가로 내쫓아 버렸지요. 폐비에 대해서는 원자를 낳은 어머니라 하여 가혹하다 반대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이때 강원도 관찰사 손순효가 상소를 올려 성종의 부당함을 간하였지요. 그러나 성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윤비에게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지요. 어느 날 한 신하가 윤비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전하, 윤 씨는 비록 폐위되었사오나 일찍이 전하의 배필이셨는데 지금 여염집에 거처하고 봉양 또한 궁색하오니 청하옵건대 따로이 집을 마련하여 거처하게 하시옵고 관청에서 일용물자를 공급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자 성종은 몹시 화를 내었지요. 저자들이 원자에게 아첨하여 훗날을 도모하려는 수작이다. 저자들을 신문하라. 그 말을 한 신하들은 의금부에 갇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성종은 그들이 다른 뜻이 없음을 알고 풀어주었으나 3년 동안 그들의 벼슬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성종은 폐비 윤 씨에게 업문으로 그 죄를 적어 승지와 내간을 보내 날마다 장막을 사이에 두고 읽어주어 그녀가 지난날의 허물을 뉘우치고 중궁에 복이토록 바랐습니다. 그러나 폐비 윤 씨가 끝끝내 허물을 고치지 않고 발악하였으므로 사약을 내려 죽일 것을 결심하였지요. 마침내 윤 씨는 성종이 내린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약을 가지고 간 신하 이세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조정에서 계속 폐비의 죄를 논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결국 폐비는 어찌 될까요? 폐비는 오늘 사약을 마시고 죽었소. 그 사약을 누가 가지고 갔습니까? 그건 왜 묻소? 그 사람은 장차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임금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설마 영감이? 이세자는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요? 어머니가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으니 아들이 보위에 오르면 훗날 보복하지 않겠어요? 조정에서 장차 세자를 어찌 감당하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세좌의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94년 12월 세자가 보위에 올랐지요.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뒤 갑자 사화를 일으켜 어머니 윤씨에 대한 복위 문제를 놓고 10여 명을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세자는 그의 아들 수정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지요. 조정의 중신들이 아녀자보다 장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이 되고 싶은 말. 옛날 한 바닷가에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의 소원은 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번지자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는다는 힘센 장수를 보내어 말을 잡기로 하였지요. 장수는 말이 나타난다는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말은 장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물속으로 숨어버렸지요. 다시 물 위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다렸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안 보이면 물 위로 솟아 자유롭게 나타나곤 하였지요. 장수는 마침내 꾀를 내었습니다. 거기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두자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말도 이 허수아비와 친근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속셈이었습니다. 장수는 나무를 깎아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바지와 저고리를 입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꾸미었지요. 그리고 백마가 나타나는 오른쪽 언덕 위에다 세웠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허수아비에 놀라 겁을 먹은 듯 했지만 그것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차 누그러지고 오히려 더 가까이가 놀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장수는 어느 날 한밤중 허수아비 모양으로 그곳에 가 있었지요. 날이 새자마자 말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장수가 서 있는 곁까지 다가왔습니다. 말이 허수아비인 줄만 알고 장수의 옆을 천천히 지날 때 순간 힘을 다 써서 말의 목덜미를 붙잡았지요. 말은 달아나려고 요동을 쳤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용을 쓰던 말은 하늘을 향해 3번 울음을 울었지요. 그러자 갑자기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더니 억수 같은 비바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 뒤 날은 개었지만 말은 온데간데 없었고 장수가 말을 붙잡고 있던 자리에 말이 물속에 잠긴 채 바위돌로 굳어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만 그 말이 바위가 되고 만 것이지요. 용머리 바위는 이리하여 한 장수의 손에 말이 머리가 굳어져 생겨났다고 합니다. 용머리 바위는 제주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용의 머리 모양의 바위입니다. 바위에 깔린 용. 옛날 백두산 한 초가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태어난 아이가 애처롭기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복수라고 불러주세요. 벌써 이름까지 지었구려. 복수야, 튼튼하게 잘 자라거라. 산파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복수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서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가 되었지요. 복수가 10살이 되던 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지요. 복수야, 아버지가 어찌 돌아가셨는지 아느냐? 아주 오래전 백두산에 흉악한 용이 나타난 적이 있었단다.
그때 아버지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과 싸우셨는데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지. 복수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무술을 배우게 하라고 하셨단다. 어머니, 저도 이제 10살이에요. 내일 당장 삼신산에 가서 무술을 배우겠어요. 그래, 복수야. 그렇게 하려무나? 복수는 어머니가 꾸려주신 짐을 메고 삼신산으로 떠났습니다. 삼신산에 도착한 복수는 산 꼭대기에 올라 무릎을 꿇었지요. 신령님, 아버지 유언에 따라 무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네가 배울 수 있겠느냐? 이때 어디선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신령님,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배우겠습니다. 먼저 복례산으로 가 3년 동안 돌을 닦은 후 방장산에 가서 3년 무예를 배우도록 해라.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3년 동안 권수를 익혀야 한다. 복수는 신령님의 말대로 돌을 닦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복수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의젓한 젊은이로 자란 복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수야. 어머니는 복수를 부둥켜 안았지요. 이웃 사람들도 멋진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익힌 무술을 보여드릴게요. 복수는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바위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거나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복수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백두산 봉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늘이 새까맣게 흐려지더니 주먹만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복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커다란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용이로구나. 감히 누가 내 앞에서 까분단 말이냐? 복수의 말이 거슬렸던 용은 불을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어디 한번 덤벼 보거라. 이런 버릇 없는 놈, 내 불을 바꿔라. 하늘에서 용이 시뻘건 불을 토하며 내려왔습니다. 복수는 몸을 살짝 피하였지요. 내 이놈,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느냐? 복수도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칼로 용의 허리를 내리쳤습니다. 덩치 큰 용도 아주 잘 피했지요. 용은 꼬리로 복수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복수도 화살같이 재빠르게 땅으로 내려앉았지요. 내가 너에게 죽을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의 원수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말에 화가 난 용은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달려들었지요. 복수도 몸을 날려 무지개를 잡아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용은 복수에게 달려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용은 도망가는 복수를 향하여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덤벼들었습니다. 용이 복수를 삼키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요.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용의 목을 꽉 거머 쥐었습니다. 숨이 막힌 용은 복수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버둥거렸습니다. 복수는 왼손으로 용의 꼬리를 꼭 쥐었지요. 용은 잡혀온 물고기처럼 꼼짝도 못했습니다. 복수는 용을 머리 위로 쳐들어 절벽 밑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용이 벼랑에 부딪히는 바람에 벼랑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복수는 바위를 쑥 뽑아서 용의 머리를 눌렀지요. 용이 천년 만년 시달림을 받으며 뉘우치라고 바위 밑에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 바위가 바로 지금의 소천지 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였습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지요.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가 되었습니다. 소천지에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위 밑에 깔린 용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언제나 불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 중 정절을 지킨 과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과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마음이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평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조선 사회에서는 의무가 되었지요. 재혼한 여인의 자식을 벼슬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하여 과부가 재혼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입니다. 젊어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라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을까요? 엽전을 굴린 어머니 이야기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